안녕하세요. 드라마는 매번 기다려야 되고 틈날 때마다 집안일 하면서 사연 정말 열심히 듣고 있는 40대 가정주부입니다. 저희 남편이 대기업은 아니어도 꼬박꼬박 성실히 돈 벌고 또 저희 아이들도 사고 한번 치지 않고 잘 자라주어서 돈 관리만은 철저하게 잘했다고 자부하는 주부입니다. 그거에 안주하지 않고 부동산이랑 주식 투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안정적인 장기 투자만 고집해오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별탈이 없는 저희 집을 보며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연 채널을 더욱 재밌게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제가 이런 사연을 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요. 저희 아주버님은 남편과 비교될 만큼 잘난 분입니다. 잘났다기보다는 소위 똑똑한 엘리트 집단이죠. 회계사거든요. 돈도 잘 벌지만 그만큼 바쁘다는 저는 어떤 직업을 가졌든 다 존중합니다. 그 역할에 충실하면 어떤 직업이든 다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저는 많이 벌고 가족과의 시간이 적은 것보다는 적지만 성실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매우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버님이 똑똑하고 돈 잘 벌고 해도 부럽지는 않습니다. 아주버님은 잘난 값을 하는 양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잘난 아주버님의 아내인 우리 형님은 대학 교수입니다. 물론 국공립대학이 아니라서 언제 교체되고 또 사라질지 모르는 비인기 학과의 교수이지만 그래도 교수라는 타이틀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시어머니는 당연하게도 편애를 하셨죠. 이런 식으로 친구분들이랑 통화를 하시니까요. 그것도 굳이 저희 집에 놀러 오셔서 말이죠. 아우, 우리 형우가 잘난 만큼 장가도 잘 갔지. 교수잖아, 교수. 요즘 교수가 쉬운 줄 아나. 갈수록 아이들 수도 줄고 교수 자리도 별로 없는데 이럴 때 교수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라니까. 예, 말도 마. 우리 큰 새아가 대학 교수라서 학생들한테 스승의 날 선물도 받고 그런다니까. 그래. 그런 거 옆에서 보는 재미가 쏠쏠하긴 해. 교수 며느리 보기가 어디 쉬운 줄 아나? 어머님, 통화하시는데 TV 소리 좀 줄여놓을게요. 편하게 통화하세요. 아니시면 방에 들어가실래요? 제가 애들 먹을 간식 좀 준비해야 돼서. 거실은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어서요. 아니, 너는 꼭 내가 통화할 때 음식을 하겠다고 설치니? 그래. 하여간 못 배웠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너는 애가? 아휴, 참 됐다. 내가 방에 가서 통화하마. 너처럼 눈치 없는 며느리를 둔 내가 움직여야지. 에휴. 방에 들어갈 테니 그 굴전도 같이 부쳐라. 내가 아주 싱싱한 걸로 사왔으니까. 거기 비닐봉지 보이지? 아, 네, 어머님. 굴을 또 사오셨어요? 아이들이 좋아하겠네요. 굴전도 맛있게 부쳐볼게요. 방에서 편하게 통화하고 계세요. 그래서 말이야. 우리 아들이 다 잘난 덕분이지. 우리 아들이 회계사잖아. 그나저나 순이 너는 며느리가 어디 다닌다 그랬더라? 아니, 우리 형우는 회계사고 똑똑해서 교수 며느리를 얻었는데 형석인 고만고만한 회사 다니는데 며느리가 글쎄 애들도 다 컸구만 아직도 집에서 살림만 한다. 아우, 나 참 염치도 없는 거 아니니? 내 며느리시면 정말. 방에 들어가서 통화하시나 싶었는데 문도 안 닫고 통화하시는 바람에 친구분에게 제가 가정주부라서 마음에 안 든다는 흉도 다 들리더라고요. 저는 듣기 싫어서 여느 때처럼 사연 채널을 틀어놓고 사연에 집중하면서 음식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딸 서연이도 그렇고 아들 준서도 굴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손자 손녀들 사랑만은 넘치시는구나. 내가 참자 하면서 열심히 굴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연을 들으면서 만드니 금방 계란볶음밥과 함께 맛있게 굴전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음식도 하면 할수록 이렇게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 속도도 붙는 것 같고 점점 더 어렵지 않게 음식을 할 수 있게 될 때일까요? 저의 자부심이라면 자부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굴전이 맛있게 부쳐졌는지 한 입 먼저 먹어보려는 순간 아니, 너 미쳤니? 감히 큰 새아가가 먹을 굴전을 먼저 먹어? 이런 무식한 년. 하여간 식탐은 많아서 기가 찬다, 기가 차. 죽고 싶어? 이게 얼마나 비싼 굴인데? 촤악! 어머님.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게다가 제 얼굴에 생굴을 그렇게 집어던지시면 어떡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이거 우리 서연이랑 준서 주시려고 굴 사오신 거 아니었어요? 참, 내가 언제 서연이랑 준서 준다고 했니? 착각도 유분수지. 하여간 어쩌면 그렇게 눈치가 없니? 당연히 교수인 큰 새아가한테 원기 회복 좀 하라고 줄 거였지. 서연이랑 준선 네가 사다가 해먹이면 될 것이지. 어쩌면 그렇게 홀랑 먹어버리니? 아우, 이게 얼마짜린데. 정말 이런 식이면 저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진 않을 거예요. 제가 가정주부여서 어머님께 피해드린 거 있나요? 제가 우리 서연이랑 준서 못 키운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셔서 허구한 날 저희 집에 밥 먹듯이 오셔서 이렇게 형님이랑 아주버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대체 듣고 싶은 말씀이 뭔데 그러시는 거예요, 네? 말씀 좀 속 시원하게 해봐 주세요, 네? 뭘 또 그렇게 정색을 하면서 달려드니? 너네 교수 형님 먹일 굴전 만드는 게 그렇게도 억울한 일이냐? 참나, 그렇게 속이 좁아가지고 서연이랑 준서가 널 보고 뭘 배우겠니? 너 때문에 기분 다 잡쳤다. 에이, 정말. 그 굴전 정성스럽게 다 붙여서 우리 집으로 가져와라, 알겠냐? 난 먼저 가 있을 테니. 정말 그렇게 서운하게 이야기하시면 저도 무슨 말을 할지 몰라요, 어머님. 어머님, 오늘 일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네. 제가 아주 정성스럽게 굴전 다 부쳐가지고 오늘 저녁에 어머님 댁으로 갈게요. 오늘 형님이 이 굴전을 가지러 오시겠네요? 그렇죠? 기대하세요, 어머님. 안 나갈게요. 어머님께서 비싸게 사오신 굴로 정성스럽게 굴전을 만들어야 해서요. 아유, 어쩌면 그렇게 한마디를 안 지려고 하니? 굴전이나 제대로 부쳐와라. 나 간다고 나와볼 필요 없다. 이따 집에서 보자. 그러시면서 아주 문을 쾅 하고 닫으시면서 나가시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시면서 저와 아주버님네를 비교하시는데 아주버님네에는 아주 기막힌 반전이 있거든요. 제가 굳이 그 가정의 평화를 지켜드릴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될 일이기도 할 테고요. 다만 그 시기를 미리 당긴 건 매일같이 와서 닥달하면서 저와 교수 형님을 비교하신 어머님이지만요. 저는 다른 사연을 틀어서 열심히 들으면서 곧이어 시댁에서 펼쳐질 복수를 생각하면서 남은 생굴을 모두 굴전으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볶음밥과 굴전 몇 개를 상에 차려주고 저는 시댁으로 출발했습니다. 출발 전에 갑자기 웬 굴전이냐면서 신나하는 서연이와 준서를 보며 할머니가 너희 먹으라고 사오신 거라고 말할 수 없는 제 상황이 뭔가 서글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디서 났어? 맛있게 먹어? 엄마 시댁에 다녀올게 하면서 길을 나섰습니다. 드디어 시댁에 도착했는데 마침 형님도 어머님 호출을 받고 막 도착한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터질 폭탄도 모른 채 해맑게 웃고 있는 형님을 보는데 참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이건 뭐 형님을 위해서도 밝혀줘야 하는 일이니까 이 사단을 만든 건 시어머니니까 복수에 다시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동서 왔어. 아우, 오랜만에 보네. 내가 요즘 강의 준비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잘 지냈지? 동서가 나 먹을 굴전 해왔다고 들었어. 고마워. 맛있게 잘 먹을게. 동선 좋겠다. 시간이 많아서 나는 요리를 해먹을 시간이 없는데 난 참 궁금해. 동서처럼 가정주부로 사는 인생은 어떨지. 어쩔 땐 일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없는 동서가 참 부럽기도 하고 말이야. 아무튼 잘 먹을게. 어디 보자. 잘 부쳐오긴 했니? 어쩌면 이렇게 못생기게나 부쳤다니. 아이, 너는 집에서 살림만 한다 내가 굴전 하나도 이렇게 못생기게 부쳐서 어디다 써먹겠니? 아우, 굴이 비싼 굴이어서 망정이지. 얘 큰아가. 이게 생긴 건 이래도 내가 정말 비싸고 통통하고 신선한 굴을 골라서 사온 거니 안심하고 먹어라. 몸에 정말 좋을 거야. 요즘 많이 바쁠 텐데 체력 관리 잘 하고 우리 형우랑 같이 집에 가져가서 맛있게 먹어라. 네, 어머님, 감사해요. 절 위해 이렇게 손수 맛있는 굴을 사주시다니. 동서는 또 열심히 굴전을 부쳐오고,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네요.
네, 제가 집에 잘 가져가서 남편이랑 같이 맛있게 먹을게요. 덕분에 원기 회복 제대로 하겠어요, 어머님. 잘 챙겨주셔서 늘 감사드려요. 시어머니와 교수 형님이 눈앞에서 서로 그러고 있는 꼴을 보니 우리 준서랑 서연이한테 굴전을 많이 못 준 것도 생각나고 할머니가 사온 굴을 너희를 위해 사온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서 대충 얼버무렸던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정말 화가 나고 열이 뻗쳐서 드디어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시댁이 풍비박산날 소식을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제대로 작정하고 미친 듯이 웃으면서 말이죠. 형님! 지금 그렇게 굴전으로 아주버님 챙기실 때가 아니세요. 정말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려요. 그게 아주버님 지금 두 집 살림해요. 정말 모르셨어요? 어떡해요, 안타까워서. 너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뭐? 우리 형우가 두 집 살림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너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듣고 와서 짓거리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너 그 말이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리는 게야? 어? 뭐라고요? 그게 정말이라고? 말도 안 돼. 아닐 거야. 동서가 뭐 잘못 본 거겠죠. 저는 우리 남편 믿어요, 어머님.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야 대체? 진짜 뭘 보기라도 한 거야? 제가 사진이라도 찍어와서 보여드려야 했었나 봐요. 이렇게 두 분 다 새까맣게 아무것도 모르고 아주버님이 그저 두 집 살림을 하지 않을 거라고만 앵무새처럼 말씀하시는 걸 보니 이렇게 순진하게 사셔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그러세요들? 아주버님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아, 그러면 증거부터 없애고 아니라고 잡아떼겠죠? 그게 정말이야, 동서? 동서는 두 집 살림하고 있는 거 정말 확실하게 본 거야?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지? 이게 만약 사실이면 큰새아가 지금 얘 말 들을 필요 없다.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애가 뭘 알아서 그러겠니? 분명히 헛소리 하는 걸 거야. 내가 오늘 너한테 줄 굴전 좀 부치라고 했다고 앙심풍구처럼 말도 안 되는 말 하는 거 아니겠니? 하여간 속도 밴댕이 콩만 해가지고 저 거짓말을 믿는 거 아니지, 큰새아가? 우리 형우는 그럴 애가 아니야. 정말 믿어야 한다. 믿고 안 믿고는 형님 자유겠죠. 그런데 제가 증거까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머님? 저를 이렇게 몰아가시면 속이 시원하세요? 참, 안 믿으려고 발악을 하실 줄은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이야. 저는 근거 없는 말은 안 합니다. 가정주부라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오히려 거짓말은 교수나 회계사들이 더 잘할 수도 있겠죠. 왜 하는 일을 가지고 그렇게 못살게 구시는진 모르겠지만 저는 한치의 부끄럼도 없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주버님의 추악한 실태를 밝히려는 것뿐이에요. 형님도 아실 건 아셔야 하잖아요. 안 그래요? 동서, 그러면 증거가 있다는 거네. 내가 봐도 될까? 나 솔직히 지금 너무 떨려서 말도 잘 안 나와. 어떻게 그 인간이 날 배신하고 두 집 살림을 할 수 있는지 상상만 해도 치가 떨리는데 내 눈으로 그래도 봐야 믿겠어. 충분히 이해해요. 여기요, 사진. 처음 봤을 때는 정말 우연히 목격했는데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두 집 살림인 것 같아서 의심이 간다고 무조건 그렇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옆집에 물어봤더니 부부로 살고 있다고. 벌써 2년 넘었다던데요. 뭐? 그게 정말이냐? 어디 나도 보자, 사진. 이건 정말 우리 형우잖아. 아이고, 이놈이 정말. 아니, 우리 큰 새아가를 놔두고 두 집 살림을. 이 녀석이 아주 지아버지 닮아가지고 여자 좋아한 건 알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지아버진 두 집 살림은 안 했건만. 확실하게 남편이 두 집 살림하는 게 맞는 거네요. 동석 고마워요. 어머님, 저 집에 가볼게요. 나오지 마세요. 진짜 이 인간이 정말 어이가 없네. 그래요, 형님. 가서 아주버님이랑 하실 말씀 많으시겠죠. 저는 이혼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아주버님 회계사라고 두 집 살림하는 게 용납되어야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형님이 그 어떤 선택을 하시든. 더 빨리 말씀 안 드린 게 죄송할 정도네요. 고마워요. 따로 동서한테는 연락할게요. 그 사진 좀 나한테 보내줘요, 동서. 가서 남편이랑 바로 얘기하면서 단판 지어야겠어요. 내가 진짜 가만두나 봐라. 차키가 어딨더라?
아니지, 큰새아가. 이렇게 가면 어떡하니? 굴전은 이건 가져가. 아니다. 이 일은 어쩌면 좋담. 아니, 너는 이렇게 이혼을 하라고 말할 수가 있니? 너는 우리 형우랑 큰새아가가 정말 이혼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거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굴전 좀 붙이라고 했다고 이런 걸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어머님께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후회하실 거라고요. 저 오늘 준서랑 서연이한테 볶음밥에 굴전 조금 이렇게 상 차려서 주면서 정말 서운했어요. 제가 바보 같기도 하고. 굴은 우리 준서랑 서연이가 참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굴 좋다고 신나서 먹는 아이들한테 이 굴은 너희 할머니가 너희 먹으라고 사오신 거라고 할 수도 없고 어쩔 줄 몰라서 대충 둘러댔네요, 어머님. 그렇게 편애하셔서 잘났다고 칭송하신 아주버님은 지독한 불륜을 2년 넘게 그것도 2집 살림까지 차렸는데 이제 어쩌실 건가요?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거니까 네가 해결해라. 솔직히 큰새아가가 갔으니 하는 말이지만 남자가 뭐 바깥일 하다 보면 다른 사람하고 눈 맞을 수도 있는 거지. 모르기만 했으면 되는 건데 하필 너한테 들켜가지고. 지금 형우랑 형석이도 이 상황 알고 있는 거냐? 말해봐라. 얼른. 어머님께선 참 이기적이고 뻔뻔하시네요. 아버님께서 바람 피신 것 때문에 소갈이 많이 하시고 사셨다고 그렇게 하소연하시면서 자기 아들은 그래도 된다는 건가요? 아주버님이 아버님을 닮은 건 어머님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제 남편은 아버님이랑 아주버님이랑 달라서 정말 다행이고요. 지금 아주버님도 그렇고 제 남편도 몰라요. 제가 아주버님 2집 살림하는 걸 알고 있다는 것도, 지금 이렇게 시댁에 와서 폭로한 것도요. 아이고, 이 일을 어쩌니? 그러면 우리 형우가 지금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게 생긴 거 아니냐? 일단 형우한테 전화라도 해줘야겠다. 가만히 있어보자. 아유, 내 폰이 어디 있더라? 내 폰 못 봤니? 빨리 좀 찾아봐라. 어머님, 이건 반칙이죠. 어머님 폰 제가 딱 형님이 집에 도착하시면 그때 드릴게요. 아주버님이 이 일을 알고 있는 건 너무 형님한테 불리하잖아요. 사실 형님이 얄밉긴 했어도 대놓고 차별하시는 어머님만큼 나쁜 것도 아니죠. 그리고 같은 여자로서 형님은 피해자이잖아요. 아주버님이 2집 살림이라니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너는 대체 누구 편이니, 정말? 우리 집안을 아주 풍비박산 내고 지금 그런 태도가 말이 되는 거냐? 아이고, 이래서 사람을 잘 들였어야 하는 건데. 집에서 애들이나 잘 키우고 살림이나 똑바로 할 것이지 어딜 기어나와서 우리 형우 팔목을 잡아? 도움이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니? 아주 작정을 했구나. 작정을 했어, 고양가. 끝까지 어머님은 아주버님이 잘못한 게 없다고 하시네요. 제가 밖에 나가서 아주버님 2집 살림하시는 걸 우연히 목격한 게 지금 잘못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건지 진작 말씀드릴 걸 정말 너무 후회가 되네요. 이런 콩가루 집안 뭐가 잘났다고 괜히 지켜주려고 입 다물었는지. 아무튼 어머님, 저는 형님이 집에 도착한 뒤에 돌려드릴 거니까 괜히 힘 빼지 마세요. 저는 시어머니가 괜히 아주버님한테 통화를 해서 변명거리를 생각하거나 하게 놔둘 생각이 없었기에 시어머니 폰을 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 형님이 도착했을 시간쯤까지 버텼습니다. 버티고 나와보니 시어머니가 정말 죽일 듯이 노려보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바람나서 가족들 몰래 2집 살림을 한 아주버님이 잘못이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아주버님과 남편을 다르게 낳아주셔서 감사하단 말을 남기고 시댁에서 얼른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퇴근한 남편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전부 털어놓았죠. 남편은 정말 깜짝 놀라면서 아주버님이 그렇게 2집 살림까지 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면서 놀랄만한 반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거기서는 정말 예상도 못했던 일이라 너무 놀라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정말 큰일 하고 왔어. 시댁에 다녀왔거든? 그런데 아주버님 일이라 아마 시댁이 지금 풍비박산이 났을 거야. 어머님한테 아직 연락받은 거 없어? 모르는 눈치네. 내가 다 설명해 줄게. 원래 여보한테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뭐 좋은 일도 아니고 그랬는데 결국 못 참고 터뜨려 버렸어. 무슨 일이길래 우리 여보가 이러실까? 나는 아직 엄마한테 연락받은 건 없는데 우리 형 관련 일이면 엄마가 나한테 말고 형한테 전화하기 바쁘지 않을까? 엄마한테 나는 못 믿어온 자식이니 잘난 형한테 얘기해서 해결하시겠지. 여보가 하려는 말이 뭔데? 오늘은 왜 시댁에 갔대 갑자기?
그게 어머님께서 갑자기 또 오후에 찾아오셔가지고는 비싸고 싱싱한 굴을 잔뜩 사오신 거야. 늘 하던 대로 교수 형님, 잘난 회계사 아주버님 자랑질 하시다가 나한테 굴전을 열심히 붙여보라고 하시더라. 난 우리 준서랑 서연이가 굴 좋아하니까 그래도 손녀 손자 사랑은 있으신가 보다 하고 좋은 마음으로 굴전을 붙였거든. 그런데 나한테 굴을 왜 처먹냐고, 교수 형님 줄 거라고 손대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너무 열이 받아서 내가 비밀을 하나 폭로하고 왔어. 뭐? 아, 우리 엄마도 참 왜 이렇게 자꾸 우리 집에 와서 여보를 괴롭히는지. 내가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려도 내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들어주신다. 미안해 여보. 오늘도 고생했네. 아니 근데 우리 엄마가 정말 형수님 줄 굴전을 당신한테 붙이라고 하신 거야? 아, 내가 다 화난다. 정말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아니야 여보. 여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사과는 필요 없어. 난 이미 시댁에 아주버님 비밀을 폭로하고 와서 복수를 했으니까. 아주버님이 사실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걸 내가 알아버렸거든. 우연히 봤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사진 찍어놨던 게 큰 도움이 됐지. 여보도 많이 놀랐지. 아, 참, 아버님이 젊었을 때 바람을 피셔서 어머님 힘드셨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셨는데 아주버님도 똑같으실 줄이야. 여보한테 말하려다가 좋은 얘기가 아니라서 바로 하지 않았었어. 미안. 괜찮아 여보. 우리 형이 바람 피고 있는 거 사실 난 알고 있었어. 근데 아예 살림까지 차린 줄은 몰랐네. 그래서 난 형수님이 바람난 걸 그동안 얘기하지 않았던 거였거든. 어? 뭐? 세상에 그게 무슨 일이야? 그럼 지금 여보 말은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맞바람이라는 거야? 형님은 아주버님이 두 집 살림한다고 하니까 정말 몰랐던 눈치던데? 가서 따질 생각인 것 같았어. 그런데 알고 보니 본인도 떳떳하지 않으셨다? 와, 참나. 형님도 뻔뻔하시구만. 이거 완전 놀라운데? 나는 여보가 우리 형 바람 피는 거 알고 있었던 게 놀라워. 형수님 바람 피는 건 내가 굳이 형한테 말 안 했던 게 어차피 맞바람이라 피차 일반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냥 똑같은 사람들끼리 결혼한 거니까 서로 그러고 살겠지 하고. 사실 우리 가족만 행복하면 되는 거지. 형이랑 형수님 일은 내 알 바 아니잖아. 상관하고 싶지도 않고. 뭐 굳이 내가 끼어들어서 집안 시끄럽게 하기 싫었던 것도 있고. 잠깐만. 이걸로 나 형님한테 거래를 할 수도 있겠는데? 아주버님한테 자기도 맞바람인 거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어머님께서 형님한테 쩔쩔매고 극진한 대우를 해주시는데 어머님한테 그냥 폭로해버릴까? 아, 어떡하지? 뭐가 가장 좋으려나? 여보 편한 대로 해. 난 우리 여보랑 애들만 있으면 돼.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라. 그동안 우리 엄마가 여보 너무 많이 괴롭혔는데 형수님 불륜 사실을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면 이제 괴롭힘의 대상이 형수님이 될 수도 있겠네. 그렇지? 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려나. 생각 좀 해봐야겠어. 아니 근데 여보는 어떻게 안 거야? 형님이 불륜이라는 거. 아, 너무 충격인데? 잠시만 얼른 이야기해봐. 너무 궁금하니까. 형수님 불륜 상대가 사실 우리 회사 사람이거든. 알고 싶지는 않았는데 우리 회사 앞에서 형수님이랑 같이 팔짱 끼고 뒷골목으로 쭉 들어가서 모텔 들어가는 걸 우연히 봐버렸지 뭐야.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어서 여보처럼 사진을 찍어두진 못했지만 발뺌하지는 못할 거야. 형수님이랑 바람난 사람이 나랑 같은 회사 사람인지 형수님은 모르시는 것 같았거든. 어쩌면 이런 우연이 두 번이나 겹쳤을까? 그동안 착하게 참고 살아온 보상을 받는 걸까? 여보, 나 너무 설렌다. 이 기회를 어떻게 써먹을지. 여보도 나한테 말을 안 했던 게 나도 이해가 가. 좋은 일은 아니니까 아무래도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 그나저나 정말 맞바람일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보다 더 풍비박산 나겠어 시댁이. 특히 어머님이 골머리 앓으시겠어. 이제 친구분들한테 자랑도 못 하시겠네. 아, 왜 이리 벌써부터 통쾌하지? 형이랑 형수 모두 자업자득이지 뭐.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고. 그저 직업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하고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여보한테도 그러고. 늘 미안했어. 이번 기회에 엄마한테 다 말씀드려버리자. 남편이 알고 있는 비밀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맞바람이었다니요.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으로 그동안 말을 못했던 게 너무나 이해되었고 제가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시댁에 다 폭로해도 된다고 응원해주는 남편이 참 든든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써먹을 수 있을지 고민을 하다가 무릎을 탁 치게 되었죠.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거든요. 우선 교수 형님에게 몇 가지 더 정보를 줄 게 있다고 하면서 다음날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오픈하기 전에 기왕이면 교수 형님에게도 좋은 약속을 받아내면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진도 아직 없는 상황이라 시어머니가 교수 형님을 들들 볶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교수 형님과 만나 나눌 대화 내용을 녹음해서 시어머니에게 들려줄 계획을 세웠죠. 카페에서 교수 형님이 오기 전에 자리를 잡고 녹음 버튼을 누를 준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문을 열고 다크서클이 축 처진 얼굴을 한 교수 형님이 들어오더라고요. 형님, 상심이 크시겠어요. 어제 아주버님하고 이야기는 어떻게 나누셨어요? 형님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조금 더 일찍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형님. 요즘 세상에 두 집 살림이라니 정말 너무하잖아요, 아주버님이. 동서, 걱정해줘서 고마워. 설마 하니 정말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는데 너무 충격이 커. 남편이 바람기가 아예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아예 살림을 차린 건 또 다른 문제잖아. 어제 대판 싸웠지. 정말 2년 넘었더라고. 고마워. 동서 아니었으면 정말 몰랐을 거야. 그런데요, 형님께서도 떳떳한 입장은 아니시던데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는데 참... 저희 남편이 형님 바람피는 현장에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님? 어머님한테 바로 말씀드릴까 하다가 우선 당사자인 형님께 먼저 말씀드렸어요. 아주버님도 바람핀 마당이니까요. 아니 그걸 어떻게... 서방님이 저를 어디서 봤다고 하는데?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동서. 나 아니에요. 믿어줘야 해. 정말 억울하네. 그 불륜 상대가 저희 남편이랑 같은 회사 다니는 건 정말 상상도 못 하셨나 봐요. 당연히 바로 인정하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요, 형님, 제가 증거도 없이 확인도 없이 형님한테 이렇게 왔겠어요? 아주버님 두 집 살림 차렸단 이야기 어제 남편한테도 처음 꺼냈는데 남편이 형님 불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한테 만나자고 한 거였고요. 어떻게 그런... 그게... 정말이야, 동서? 일이 어떻게 이렇게 돼. 말도 안 돼. 그게 동서, 난 두 집 살림은 안 차렸어. 정말이야. 그 사람이랑은 그렇게 깊은 사이는 아니고. 비밀로 해주면 안 될까? 솔직히 내 남편이 더 잘못했는데 이게 지금 밝혀지면 쌍방이라고 난리칠 거 아니야. 근데 동서도 알다시피 난 그냥 정말 가벼운 관계야. 살림까지 차리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그래서 억울해, 정말로. 동서가 날 도와주면 나도 동서를 도울게. 원하는 거 말만 해. 그래도 이걸 나중에 어머님께서 알게 되시면 왜 말 안 했냐고 괜히 제가 중간에서 나쁜 년 될 게 뻔한데 그건 어떡해요. 저 교수 형님한테 바라는 거야. 뭘 말씀드리면 될까요? 저희 가족은 지금 이대로도 행복해서 딱히 도와달라고 할 만한 게 글쎄요. 에이, 동서,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봐. 보석 좋아하나? 아니면 백? 그래, 돈으로 줄게, 돈. 돈으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옷도 사 입고 하는 거야. 내 분류만 덮어주면 동서가 원하는 그 이상으로 내가 줄 수 있어. 어때? 500 줄게, 500. 500만 원이면 적지 않잖아. 동서가 아르바이트를 2달 넘게 해도 벌기 힘든 돈인 건 잘 알지? 나 동서만 믿을게. 지금 입금하면 될까? 아이 참, 형님도 돈으로 다 이렇게. 아무래도 어머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요. 그만 일어나시죠. 동서. 혹시 금액이 적어서 그래? 여기 계좌번호 찍어. 내가 600 지금 바로 보낼게. 제발 나 한 번만 봐주라. 그래도 내가 동서 그동안 괴롭힌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동서한테 모질게 하셨지. 나랑 동서는 골이 깊은 사이도 아니잖아. 우리 서로 돕고 살자고. 정말 바로 보내셨네요. 알겠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이랑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맞바람이라고 소문이라도 나면... 맞바람이라는 건 동서랑 서방님 입만 다물어주면 문제없지. 아무도 모를 거야. 나도 좀 더 조심할게. 그러니까 제발 약속해줘. 내가 돈도 보내줬잖아. 저는 녹음 중지 버튼을 누르고 고개를 끄덕이며 형님과 함께 카페를 나왔습니다. 자백하는 녹음 파일만큼 완벽한 증거가 또 있을까요? 생각지도 못한 꽁돈까지 생겼네요. 이 돈으로 고생하는 남편과 애들이랑 짧게 3박 4일로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와야겠습니다.
교수 형님은 고의가 아니었던 건지 아니면 자신이 저를 은근히 개무시했던 걸 잊어버리고 싶었던 건지 저와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지 않았냐 하면서 입을 다물어 줄 것을 요구하더라고요. 돈도 주겠다면서 말이죠. 그렇게 쉽게 600만 원을 주다니 회계사인 아주버님에게 두 집 살림을 빌미로 얼마나 뜯어내려고 하시려는 건진 모르겠지만요. 어찌되었든 저의 목표는 시댁 식구들 모두 자신의 죄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녹음 파일을 들려드리려고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썩 꺼져라. 꼴도 보기 싫다 지금. 너 때문에 집안 꼴 풍비박산 난 거 안 보이냐? 염치도 없이. 어머님, 지금 저 내치시면 후회하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아주버님만 잘못하신 게 아니란 증거를 들고 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이냐? 엉뚱한 소리 하는 거면 집어치우고 증거가 있으면 증거부터 보여주든가. 어제 우리 형우가 두 집 살림한다는 사진을 찍어온 것처럼 그런 증거가 있는 거냐? 방금 형님이랑 근처 카페에서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에요. 지금 들려드리죠. 듣고 직접 판단하세요. 하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아지실 것 같네요. 자, 녹음 파일 틀어드릴게요. 시어머니는 녹음 파일을 들으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하더니 쌍욕을 하시면서 맞바람이었다니 맞바람이었어. 감히 교수면 다야 교수면 아이고 뒷골이야 이러시면서 아주 가관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결의에 찬 눈빛으로 지금 당장 큰 새아가를 불러다가 조져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빠져드리겠다면서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녹음 파일을 시어머니한테 넘기진 않았어요. 아주버님한테 이 녹음 파일이 저한테 있다는 이야기가 들어가면 어차피 아주버님은 절 찾아올 테니까요. 그래도 교수 형님이 일하는 대학교에 가서 이 녹음 파일을 푸는 일은 안 했으니까. 저는 딱 시댁 식구들만 서로 각자 쌓아온 죄에 대해서 열심히 토론을 하든 물어뜯든 하면서 바쁘게 지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선은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사람이 먹고 살긴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교수 형님 일자리까지 뺐으면 제가 좀 괜한 죄책감이 시달릴 수도 있을 테고요. 재수씨, 얼른 증거 넘겨줘요. 엄마한테 다 듣고 왔다고요. 도대체 나한테 불륜 증거 안 넘기는 이유가 뭐예요? 나만 바람핀 거 아니잖아요. 이건 쌍방이라 무조건 입증해야 된다고요. 게다가 불륜 상대가 형석이 회사 사람이라고요? 누군데요? 누구야 대체? 아주버님, 이러셔도 소용없어요. 그 잘나가는 회계사님이신데 그 정도 증거는 스스로 확보하실 수 있잖아요. 물론 제가 달라고 한 건 아니지만 교수인 형님께서는 소정의 돈까지 쥐어주시면서 비밀을 함구해달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는 아주버님한테 제가 왜 증거를 드려야 할까요? 그리고 저희 남편한테 계속 연락해서 괴롭히지 좀 마세요. 그 증거 남편한테 없으니까요. 아니요, 얼마면 되는데요? 그 사람이 한 1,000은 찔려줬어요? 나 회계사예요, 회계사. 지금 회계사한테 그런 일로 돈을 요구해요? 가족끼리 좀 돕고 살아야죠. 이렇게 팍팍하게 굴 거예요? 재수씨, 잘 생각하세요. 아주버님, 뭔가 대단히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그리고 증거를 드려야 할 의무도 없고요. 가족의 의무를 저버리시고 부부의 의무를 저버리신 건 저랑 제 남편이 아니라 아주버님이랑 형님이시잖아요. 두 분이서 알아서 해결하세요. 그럼 이만. 결국 아주버님은 저에게 증거 파일을 달라고 요구하셨고 교수 형님이 그래도 돈까지 준 마당에 증거는 줄 수 없다고 알아서 찾으시라고 그 잘난 회계사시면서 그런 건 충분히 확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이 남편한테 계속 증거를 저 몰래라도 달라고 연락해서 귀찮게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따끔하게 안 된다고 이야기하라고 남편에게 단속시켰죠. 남편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없는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주버님과 형님은 서로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기 위해서 법적인 증거를 열심히 수집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판국이고 시어머니께서는 알아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던 회계사 아드님의 잘난 교수 타이틀 며느리를 더 이상 자랑할 수 없으니까요. 즐겨나가던 모임도 안 나가고 그냥 회비만 내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자꾸 오셔서 하소연을 하려고 하시길래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아주버님 구해준 게 바로 저인데 자꾸 와서 이래라 저래라 괴롭히시면 아주버님한테 불리하게 할 거라고 시어머니한테도 엄포를 놓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시어머니도 비밀번호를 바꿔도 못 오시게 해도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저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이 저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으니 저처럼 참지만 말고 말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불륜의 세계,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가까운 시댁 식구인 아주버님과 형님이 불륜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처음에는 놀라웠지만 결국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배우자를 속이는 일, 그런 비밀은 나쁜 일이기에 끝까지 비밀에 붙여지는 것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알게 되면 저는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모르는 게 약이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쌍방이잖아요. 쌍방인 줄 모르고 그동안 저를 괴롭힌 시어머니와 형님에게 복수하려고 터뜨린 비밀이었지만요. 저는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던 케이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굴전 때문에 어머님이 저한테 막말을 하지 않으셨고 그냥 참고 넘어갔다면 아마 끝까지 형님의 불륜 사실은 모른 채 넘어갈 수도 있었을지 모르죠. 그래서 참지 말고 말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실 혼자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든 사람들 속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잖아요. 사람이 모두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겠죠. 그렇기에 소통은 우리의 삶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나쁜 비밀이고 상처가 되는 비밀이라도 말이죠. 그 비밀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면 외면하는 것보다는 알려주는 것이,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 정의가 아닐까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망설이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저와 남편이 딱 그랬으니까요. 저도 남편에게 아주버님의 불륜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했고 남편도 형님의 불륜 사실을 목격하고도 아내인 저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좋지 않은 이야기 입에 올려서 속 시끄럽게 하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 때문이었죠. 배려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럴 때는 참지 말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참지 말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의견과 관점을 표현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교수 형님이 저한테 바로 600만 원을 보냈을 때는 솔직히 많이 놀랐거든요. 시어머니도 바로 교수 형님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아주버님이 그렇게 흥분하면서 형님의 불륜 증거를 내놓으려고 할 줄도 몰랐습니다. 저와 남편이 봐온 아주버님은 정말 맨날 자기 잘난 맛에 취해 사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우리는 각자 다른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반드시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엄청난 비밀이라고 할지라도요. 말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나타낼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인 나쁜 비밀인 불륜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서로 쌍방으로 불륜을 저지르던 아주버님과 형님이 이혼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이혼 소송을 통해서 그 둘은 각자의 길을 가겠죠? 어떤 식으로든 종결이 날 관계가 될 테니까요. 저는 비밀을 말하고 시댁이 풍비박산 난 것이 오히려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말의 후회도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저였어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실까요? 참지 말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생각까지 드는걸요. 진정성은 우리가 자신이 되기 위해 필요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진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참지 말고 말함으로써 우리는 진정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불륜은커녕 저만 바라봐주고 저의 가족을 위해 성실히 일하는 남편이 다시 한번 고맙고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정성 있게 남편과 대화하는 시간도 많이 늘어났고요. 꼭 비밀이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참지 않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남편도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서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발전하게 된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과 저는 그렇기에 더더욱 주변의 눈치 때문에 참지 말고 우리의 의견과 생각을 표현해야 합니다. 참지 말고 말함으로써 우리는 더 발전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이 일을 사연으로 보내게 된 건 이번 일을 통해 제가 더더욱 저의 자기존중감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정주부라고 해서 평범한 회사에 다닌다고 해서 열심히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직업만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것도 편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시댁에서 시어머니에게나 형님, 그리고 아주버님에게 자꾸 그런 무시를 당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쪼그라들며 살았던 것도 같더라고요. 저를 인정해주고 제가 당당하고 저를 소중히 여기면 그런 말들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요. 이래서 주변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도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는 시어머니를 우리 준서랑 서연이한테서 조금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고요. 명절이나 제사 때에만 만나도 충분하지 않나. 그동안 가정주부란 이유로 여기저기 불려가고 자꾸 시어머니가 찾아오셔서 하소연하시는 걸 참고 묵묵히 살았던 게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확신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처럼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을 먼저 스스로 인정해주고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깎아내리거나 비교하는 이야기로 괴롭힌다면 저의 사연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륜이나 다른 것들로 구린 데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뭐 꼭 100% 그렇다고 할 순 없지만요. 저도 몰랐잖아요. 설마 아주버님이 아니라 형님까지 맞바람을 피고 있을 줄은. 끼리끼리 만나는 경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비밀을 알게 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참지 마시고 당당하게 말합시다. 말하지 않아도 어차피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으니까요. 분명히 밝혀질 겁니다. 칼자루를 쥐고 있으면 그걸 숨기지 마세요. 숨긴다고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말함으로써 우리는 소통하고 진정성을 향해 나아가며 성장하고 자신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의견과 생각을 그리고 알고 있는 비밀들을 솔직하게 오픈하세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30대의 나이에 회사를 다니고 있는 여성입니다. 여기 사연 올리시는 걸 보니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신 분들이 많아 이렇게 저도 써보게 되었는데요. 부디 여러분들의 딸이라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30 초반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불과 6년 전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6년밖에 안 되었다니 그 사실이 지금도 소름이 끼치네요. 3년 전 남편을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제가 책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지인이었는데 주변에 너무 괜찮은 사람이 있다며 한번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 반 설렘 반으로 나간 자리에서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이죠. 남편은 준수한 인상에 큰 키, 한마디로 호감형의 남자였어요. 외모적으로 제가 꿈꾸던 이상형과 닮아 있어 내심 얼마나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친구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땡땡 회사 다니신다고요? 거기 제가 가던 카페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라 이름이 낯설지 않았네요. 아, 그러셨어요? 그나저나 생각보다 미인이 나오셔서 좀 당황스러웠네요.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이쁘신 것 같아요. 그날 남편과의 대화는 물 흐르듯 잘 흘러갔고 저희 다음 만남을 기약하게 됐어요. 만나면서 남편은 가끔 집안 이야기를 꺼내었는데 부모님부터 자기의 형, 누나까지 모두 교수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거기에 큰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저 역시 명문대를 나와 나름대로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긴 했지만 남편의 집안 식구 전체가 모두 교수라는 점은 대단하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남편 역시 대학원에서 석사까지의 학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요. 다만 가끔은 어느 화제가 올라올 때마다 내가 그런 건 또 전문이지 우리 집이 다 똑똑하잖아 라는 식으로 덧붙이는 면이 있어 그 부분이 조금 거슬리긴 했네요. 남편과 1년 정도 연애를 하다 결혼을 결심하고 만나본 시부모님에게선 역시 우아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듯한 학자 느낌이 많이 풍기셨어요. 제가 흔히 대학교 때 존경하던 교수님들을 떠오르게 하는 인상이었죠. 오자마자 저를 크게 환대해 주셨는데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먹어보라며 준비하신 상차림부터 어디 하나 빠질 것 없는 정성스러운 상차림이었어요. 하지만 긴장이 되는 건 대화를 나누면서부터였는데요.
이때 시부모님은 제가 나온 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상식적인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약간의 테스트 같은 느낌이 강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의 학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거요. 각종 경제 뉴스나 정치 뉴스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제게도 이런 용어들을 아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틈틈이 뉴스들을 읽긴 하지만 낯선 경제 용어들은 어려웠기에 모르는 건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약간 실망한 기색을 보이시면서 웃어 보이시더라고요. 어쩐지 대화가 끝나고 나선 저도 약간은 찜찜한 기분이었답니다.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연희 양이 그 대학교를 나온다 해서 이 정도는 아는 줄 알았지. 이런 용어들은 상식적인 거니까 알아두면 좋아요. 자기 개발에도 좋고, 여자도 이젠 공부를 해야 하는 시대거든. 네요. 그럼요, 어머님. 제가 경제 관련 부분은 잘 알지 못했네요. 저도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니 앞으로는 열심히 공부해야겠어요. 식사 자리가 끝나고 내가 혹시 뭔가를 잘못했을까 곱씹고 있는 저를 향해 남편은 너털 웃음을 보이며 그냥 부모님께서 지나치듯 한 말이라며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그러려니 하고 넘기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바로 상견례 자리가 이어졌는데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시어머니는 조금 유별난 태도를 보이셨답니다. 바로 저희 친정엄마와 아빠의 학력을 물어보신 거예요. 정말 지나치듯 한 말 같았지만 그 말을 들은 친정 부모님은 조금 놀란 기색을 보이셨어요. 상견례 자리에선 사실 그런 질문들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너무 당연하단 듯이 저희 엄마에게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오셨겠죠?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친정엄마는 집안 형편으로 인해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시고 중학교까지 나오셨는데요. 엄마에겐 사정이 있었습니다. 친정엄마께서 애써 당황한 기색을 감추시고 저는 집에서 여자이고 또 장녀라 동생들 공부를 시켜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장부터 다녔네요. 저도 더 공부를 더 하지 못한 게 지금 생각하면 조금 아쉬워요. 하고 좋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말에 시어머니는 꽤나 당황한 얼굴로 아니 중졸이요? 세상에 제 주변엔 별로 없는 일이라 좀 신기하네요. 나쁜 뜻은 아니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 있던 제가 다 민망해져 얼굴이 붉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중졸이라는 게 부끄러웠던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만드신 시어머니와 얼어붙은 분위기에 당황스러웠던 거죠. 친정아버지인 상견례 자리가 끝나고 나오자마자 이 일을 두고 너희 시어머니 독특하신 분 같다고 돌려 말하셨는데 어쩐지 기분이 나빠 보이셨어요. 저도 쉽사리 그 사건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지만 시어머니 행동이 그로부터 더 과해지고 심해졌기 때문이에요. 저희 신혼집은 시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남편의 직장 때문이었어요. 당시 남편이 다니는 직장이 시댁과 가까워 겸사겸사 가까운 곳에 자리 잡게 된 것이었죠. 처음엔 시어머니와 달리 다른 분들은 모두 괜찮으신 분 같았기에 걱정을 안 하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명절날 갈 때마다 시댁 식구 몇몇에 이상한 점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시어머니 생신이라 선물을 준비해 시댁으로 향했는데 남편의 일이 늦게 끝났기에 제가 먼저 도착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보니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었어요. 사실 영어가 더 편하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론 두 분 다 한국에서 나고 자라셨고 외국으로 가끔 여행을 가시는 정도라 들었는데 영어로 말할 정도라니 새삼 낯설고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인사를 하자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던 두 사람은 제가 과일을 깎으러 부엌으로 가자마자 또다시 영어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올케는 우리가 하는 말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렇겠지. 명문대 나왔으니 당연하지. 모를 수 있겠니? 그래도 우리보단 아직 많이 실력이 부족하겠지. 그러니 네가 잘 알려줘라. 우리 집안에 영어 못하는 사람은 있어서는 안 돼. 그러면서도 마치 두 사람은 제가 못 알아들을 것처럼 영어로 대화했다, 일본어로 대화했다, 왔다 갔다 반복했습니다. 저는 일단은 못 들은 척 과일을 내와 화제를 다른 것으로 전환하려 했고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행동은 다음 명절에도 똑같이 이루어졌어요. 여기엔 조금 더 노골적인 대화가 들어갔는데요. 엄마, 올케 그 대학 나온 거 확실하지?
내가 그 대학교 나온 후배를 아는데 올케랑 비슷한 학번인데 올케를 모른다던데? 아, 대학이 워낙 크니 그럴 수 있지. 거기 학생 수가 몇 명인데. 근데 평소 하는 말이나 행실이나 다니는 회사 보면 이상하지 않아? 좀 무식한 사람처럼 굴 때가 있잖아. 우리가 하는 말도 못 알아듣는 것 같고. 저번에 내가 일부러 영어 철자를 틀리게 써서 보여줬는데 못 알아보던데? 나 너무 웃겨서 정말. 그래? 아이고, 이거 흥신소라도 써서 그 대학 나온지 조사해봐야 하는 거야? 이 말을 영어로 하고 있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신우이란 사람이 글쎄 제가 무식한 사람처럼 굴었다며 한껏 비웃고 있는 거였어요. 거기다 일부러 틀리게 써서 보여줬다는 것도 소름이 끼쳤어요. 저는 형님이 실수하신 줄 알고 넘어간 거였는데 저렇게 사람을 재고 판단하다니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기에 전 그날 바로 남편에게 제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모조리 낱낱이 전달했어요. 나 정말 억울해. 내가 왜 당신 누나한테 그런 취급을 당해야 해? 사람이 배웠다는 이유로 그렇게 얕잡아보고 무시하는 거 그거 초등학생도 안 할 유치한 짓 아니야? 아, 우리 누나가 그랬다고? 그랬다면 내가 사과할게. 미안해. 누나한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할게. 아우, 왜 그랬지? 처음에 남편은 설마 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제가 울며 하소연을 하자 이제야 믿을 수 있겠는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참 잠잠한가 싶더니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남편이 어떻게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형님과 시어머니가 어느 날 저를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어쩌면 화해의 자리라고 생각했기에 전 그날 형님의 딸 지은이 생일 선물까지 미리 준비해가지고 갔었어요. 시어머니 영양제도 함께 두 손 바리바리 챙겨서요. 그런데 그 모든 게 정말 헛짓거리였더라고요. 제가 가자마자 두 분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훑어보더니 너 앉아봐라 하고 명령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어머님, 형님, 말씀하세요. 너 사람이 그러면 못 쓴다? 네 형님이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거짓부렁이를 만들어 내 아들한테 일러 바친 거니? 내가 너 좀 배운 애라고 대접해줬더니 그새를 못 참고 일을 저질러? 예, 아무리 그래도 고자질이 뭐니 고자질해. 그것도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그건 아주 못 배워먹은 인간이나 하는 짓이다. 없는 사실이라뇨? 전 들은 대로 전달했을 뿐이고 똑똑히 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못 믿을까봐 제가 한 말을 영어로 번역까지 해드렸어요. 제가 유창하게 영어로 말하는 것에 두 분 다 퍽이나 놀라더라고요. 마치 무언가를 들킨 사람들처럼요.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더 이상 들통나면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허둥지둥 이만 물러가 보라며 저를 보내시더군요. 내가 지금은 넘어가 주지만 다음부터는 얄짤 없을 줄 알아? 그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는 제게 그렇게 괜히 엄포를 놓으시는데 도둑이 재발제려 하는 행동이란 걸 유치원생 아이라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했지만 전 이번에도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곤 시댁 이야기는 서로 하지 말자고 선을 그었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열이 받았고 이러다간 연이라도 끊고 싶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시댁의 발길을 서서히 끊기 시작했어요. 필요한 명절이나 행사가 있을 때만 방문했고 굳이 안 가도 되는 자리라면 방문하지 않았죠. 그렇게라도 저를 지키고 싶었어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여기에 별다른 반응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조금 다르셨어요. 평소에 안부 인사도 자주 드리려 했던 제가 문자 한 통이 없으니 못내 서운하셨나 봐요. 어느 날 요즘은 왜 시댁에 들리지 않냐고 농담조로 물으시더라고요. 평소 제게 잘해주시고 딸같이도 여겨주시는 시아버지라 그런지 저도 마음이 불편해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렸어요. 아,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나중에 아버님 좋아하시는 약주 사들고 들릴게요. 그래. 너 편할 때 와라. 절대 강요하는 거 아니니까. 아, 그런데 다름이 아니고 전번 날 내가 이상한 꿈을 하나 꿨지 뭐니. 사실 그 꿈 이야기 해주려고 한 거야. 네? 꿈이요? 어떤 꿈인데요? 시아버지는 평소 꿈 자체를 잘 안 꾸시는 분인데 전번 날 꿈을 꾸셨다면서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어여쁜 백조가 호숫가에 앉아 먹이를 먹고 있는 꿈인데 길조가 느껴지는 꿈이었다고 깨고 나서도 무척 기분이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왜인진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제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고 하시는데 그 말이 정말 놀랍게도 들어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임신을 했기 때문이에요. 생리주기가 끊겨 이상한 느낌의 산부인과를 찾았더니 임신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순간 너무 기뻐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 역시 사실이냐며 무척이나 좋아하더군요. 사실 저희는 결혼 후 바로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기에 꽤나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나 다름없었답니다. 제가 아이를 갖자마자 저희 친정에서도 무척 기뻐하셨고 아버지께서는 먹고 싶은 거 먹으라며 용돈까지 보내주셨어요. 시댁에서도 어쨌거나 며느리가 임신을 했으니 경사라 생각했는지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말투는 조금 뻣뻣하고 어색한 듯 했지만 축하한다는 말을 더듬더듬 전하시며 지난 일은 잊자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솔직히 잊혀질 일인진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께서 먼저 그렇게 사과를 하셨으니 저도 넘어갈 부분은 넘기자 싶어 그러겠다고 하곤 정중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소중히 품은 아이를 출산하고 난 후 저는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라 생각하며 육아에 전념하고 있었는데요. 제 결혼 생활의 난관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바로 남편이 회사에서 잘린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에 큰 실수를 하게 되어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고 그러면서 실업자가 되고 만 것이었죠. 남편은 이 일로 크게 상심했고 이직할 의지마저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생전 술을 안 마시던 사람이 폭주하는 기관차 마냥 미친 듯이 들이키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몸 상한다고 말릴라 치면 더 거센 힘으로 제 손목을 잡아채서 무섭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아이가 있는 앞에서도 그러니 식은땀이 흐를 정도였어요. 여보, 이러다 몸 축나. 별일 아닌데 왜 그렇게 실망하고 힘들어해. 회사야 다시 들어가면 되지. 당신 나이에 못할 일이 뭐가 있어. 거기다 우리 아이도 있는데 아이 봐서라도 힘내야지. 잔소리 좀 집어치워. 아주 듣기 싫어 죽겠다고. 너 왜 이렇게 짹짹거리냐? 남편은 지금까지 실패라곤 경험해본 적 없는 사람인지라 이 일이 더 충격적인 것 같았어요. 스스로를 자책하는 정도가 지나쳐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음에도 멈출 줄을 모르고 어느새 저와 아이를 둘 다 위협하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은 돌연 자기가 사업을 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있는 돈을 모조리 끌어모아야겠다고요. 사업이라니 너무 갑작스러운데?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할 건데? 내가 아는 형이 동업자일 하더라고? 그 형은 이미 사업으로 한 달에 1억 이상 벌고 있는 사람이야. 형이랑 하면 무조건 성공해. 그런 사람이 당신을 왜 껴주는 건데? 껴주냐니! 내가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니까 껴주는 거지. 넌 말을 왜 그따위로 하냐? 제 남편은 바로 뭐라도 던질 듯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때 남편의 성향을 바로 알아봤어야 했는데 말이죠. 남편은 그 다음날 프레젠테이션까지 준비해 제 앞에서 줄줄이 발표하더군요. 자, 당신이 생각해도 이건 될 것 같지 않아? 우리 이제 돈 걱정 없이 사는 거야. 마음껏 해외 여행도 가면서. 사업에 사자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갑자기 사업을 한다고 하니 반대하고 싶었지만 남편의 바람이 너무 간절해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남편은 부족한 사업 자금을 저희 친정에서 빌리고 싶어 했어요. 실직한 사실을 곧 죽어도 시댁엔 절대 알리고 싶지 않아 했고 사업도 비밀리에 하고 싶어 했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도 부자는 아니야. 사업 자금이 적은 금액도 아니잖아. 당신네 어머니 아버지에게 도와달라 하면 안 돼? 우리 엄마는 고지식해서 절대 이런 데 돈 쓰지 못하게 할 거야. 날 얼마나 야단칠지 뻔해. 그러니 당신이 도와줘야 해. 당신, 나 위에 그럴 수 있지? 도와주면 내가 보란듯이 성공할 거야. 성공하고 우리 집에도 얘기할게요. 아, 여보 제발 한 번만. 취기에 어린 남편의 호언장담은 믿음직스럽지 않았기에 친정의 일을 상담했는데 저희 친정엄마와 아버지께서 고민할 시간을 달라 하시더니 어느 날 남편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윤서방을 믿고 빌려주는 거긴 하지만 이 돈은 귀하게 써야 하네, 알겠나? 내 딸, 자네의 딸, 가족 모두가 생계에 걸려있다고 생각하고 시작하게. 예, 알겠습니다, 장인어른. 꼭 성공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저희 친정어머니와 아버지는 사실 사람을 쓰는데도 돈을 빌려주는 것에도 엄격하신 분들인데 제 남편이란 사실 하나만 보고 자금을 대주신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은 돈을 받고 연신 싱글벙글이었고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죠. 사실 옆에서 보는 저는 초조했어요. 제 판단이 맞을지 아닐지는 남편의 사업이 어떤 흐름을 타는지에 따라 달려 있었어요. 하지만 일단 마음을 비우고 육아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건 그 이후 사업 자금을 받고 남편의 사업이 잘 풀리면서 술 마시는 빈도도 줄어들고 얼굴에 점점 웃음기를 되찾았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아이와 놀아주는 시간도 늘어나고 저와 보내는 시간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시댁에서도 알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오로지 공부 잘해 먹고 살 수 있는 직업만을 최고로 생각하시는 분이셨기에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거기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정말 속에서 열이 올라왔습니다. 너 이건 누가 부추긴 거니? 설마 새아가가 사업하라고 부추긴 거야? 아니에요, 부추긴요, 어머님. 이이가 하고 싶어서 시작한 거예요. 돈은 어디서 나서? 두 분 다 배움이 짧으신데 너희 친정에 돈이 있을 리도 없고. 잘 됐으니 다행이지만 못 되면 어쩌려 그랬어. 새아가 네가 부추긴 짓이지? 엄마,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고 잘 됐으면 만사 오케이지. 왜 그러세요? 으이구, 엄만 사업하는 거 싫다. 사업은 망하면 끝이야. 험한 데서 굴러야 하는 거고. 가방끈 짧아도 할 수 있는 게 사업인데 너 우리 귀한 아들 험한 곳에서 굴리려 하면 어쩌니? 얘 무슨 접대하고 술 먹고 그런 이상한 일 하다 병나면 어쩌려고? 맞아, 올케. 내 동생은 사업 체질이 아니야. 내가 봐서 알아. 올케 그렇게 안 생겨서 생각보다 돈 욕심이 많나 보다. 왜 그랬대? 너무나도 고지식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보면 많이 배웠다고 사람이 다 아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저절로 가슴이 옥죄어왔죠. 게다가 왜 저희 친정 부모님을 비하하는 발언까지 하시는 건지, 왜 괜히 저를 몰아가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전 단호하게 앞으로는 저희 부모님을 향한 비하 발언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괜히 입술을 툭 내미시며 불쾌해하시는데 무시해버렸어요. 나중에 남편이 저희 친정에서 돈을 빌린 사실조차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며 자기 아들 기죽이지 말라고 저한테 신신당부까지 하셨는데 이조차 한 귀로 흘리고 말아버렸지요. 그런데 사실 이때 이것 말고도 저를 정말 스트레스 받게 했던 건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아이를 두고 벌어지는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대화 때문이었어요. 아이가 자라자 그 두 사람은 틈만 나면 훈수질을 하려 들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아이를 일반 유치원에 보내려 하자 형님이 며칠간이나 저를 말리려 들더라고요. 제 아이의 육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형님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슬슬 저도 짜증이 나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다 일이 터졌어요. 올케는 아이 영어 유치원 안 보내면 나중에 올케 다른 애들한테 뒤떨어져. 부모 원망하면 어쩌라고? 괜찮아요, 형님. 저는 아이가 원할 때 공부시키려고 해요. 저도 영어는 늦게 시작한걸요? 공부는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토달지 말아라. 그건 네 형님 말이 맞다. 너 유전자라는 것도 무시 못한다. 사돈께서 대학을 못 가셨는데 우리 손주가 혹시라도 사돈 쪽을 닮았으면 어떡하니? 그런 가능성도 생각해야지. 뭐라고요? 어머님, 지금 저희 엄마 욕보이신 거세요? 아니, 그냥 그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뭔 말을 한 거지? 순간 머리를 세게 망치로 맞은 듯 하더군요.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말을 허겁지겁 주워 담으시려 잘못 말이 나온 거라고 변명하셨지만, 제 귀엔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희 엄마를 저렇게 말하실 수 있는지 듣고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시누이도 분위기가 얼어붙자 농담조로 말한 거라고 둘러댔지만 그건 농담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아가, 미안하다. 네 시애미가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당신 나 좀 봐. 그때 시아버지가 거칠게 시어머니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더니 나눈 이야기가 거실까지 들려왔는데 가관이었어요. 아니, 맞잖아요. 쟤네 엄마 아빠 다 중졸이라던데 난 솔직히 걱정스러워서 그런 거죠. 그리고 며느리 제 명문대 간 곳도 무슨 농어촌 전형이래나? 그런 걸로 갔다던데 그거 공부 못하는 애들도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집에서 못해도 의사, 교수, 판검사 정도 태어나야지 그 이하가 되면 어떡하냐고요. 당신은 설득을 해야지. 당신! 그 경박스러운 입 안다다? 그러니 맨날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고 다니는 거 아니야. 한 번만 더 며느리 앞에서 그딴 이야기 해봐.
여기서 처절하게 깨달은 사실 하나는 어머닌 저희 집안,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과 저까지 모두 싸잡아서 멍청하고 무식한 사람 취급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행여나 우리 아이가 들을까 겁이 나 아이를 안아들고 곧바로 시댁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남편이 저를 붙잡으러 나왔지만 남편 얼굴조차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남편은 그 자리에서 제가 그런 수모를 당하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최소한 자기 와이프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면 옆에서 하지 말라는 둥 어떤 언질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요? 전혀 그런 거 없이 오로지 핸드폰에만 빠져 일만 하고 있는 남편을 생각하니 또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예전에 한번 시어머니에게서 느꼈던 그 증오의 감정이 되살아나며 이젠 정말 시댁에 발을 들이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버님께선 이 사건으로 제게 미안하다며 몇 번이나 사과를 하러 오셨지만 그때마다 죄송스럽게도 할 말이 없어 꾸벅 고개를 숙이고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그 대신 그 화는 남편에게 갔죠. 하지만 남편은 천연덕스럽게 자신은 엄마와 누나에게 대들어본 적이 없다며 반항하지 못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참 찌질했습니다. 그러던 중 더 저를 절망과 비탄에 빠지게 하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터졌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면서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 거예요. 여보, 제발 장인어른한테 말해서 나 급한 불만 끄게 해주면 안 될까? 남편은 부탁한다며 싹싹 빌고 또 빌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제게 그런 말을 할 땐 가만히 숨어 있어 놓고 이젠 제 도움이 필요하니 빌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친정아버진 당시 돈을 빌려주실 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말했고 한 번 말씀하신 걸 물으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다만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저 역시 아이 생각에 마음이 다급해져 오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결국 아이를 안고 친정 문턱을 넘어 상황을 말씀드리게 되었어요. 죄스러운 마음으로 더듬더듬 말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이 내려졌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시며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너희 남편, 내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경영엔 전혀 소질이 없는 것 같더구나. 아무래도 여기서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진 사실 돈을 빌려주시고도 신뢰가 가지 않아 자신이 아는 사람을 통해 남편 회사와 돌아가는 사정들을 물어보았는데 남편이 사무실도 잘 나오지 않고 일을 따내는 거에도 전혀 열정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업계에 그런 소문이 돌겠냐며 그런 사람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역시 저희 남편에게도 사업 자금은 빌려줄 수 없다고 칼같이 자르셨고요. 대신 사업을 접는 조건으로 당분간 생계비를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순순히 납득했지만 남편은 당연히 아니었어요. 길길이 날뛰고 당장 네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오라는 등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차마 저희 아버지 앞에선 못하고 집에서 저와 아이를 앞에 두고 그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횡포 아닌 횡포를 부려대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치사하게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합작을 해서 말이지요. 당시 시누이는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 시부모님 앞에서 일본어로 된 동화책을 읽는 것을 보여주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저에게도 그 동화책을 읽어보라 시키더라고요. 옳게, 이거 한번 읽어봐. 발음 좀 들어보자. 일본어는 발음도 되게 중요하거든. 아, 맞다. 아, 옳게, 일본어는 못하지. 사람이 세계국어 정도는 하고 살아야 하는데 어떡하니. 나 우리 애도 세계국어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킬 거거든. 형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건 이제 그만해주세요. 말하기도 지치네요. 좀 그렇지 않나요? 어머, 옳게. 말투가 왜 그래? 뭐 불만 있어? 내가 잘못한 거야? 제가 불만 있을 게 뭐 있겠니? 내 아들 만나 신세 피고 팔팔하게 잘 사는데. 얘 아가, 내가 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너 그러지 말고 어디 석사라도 따지 그러니? 박사까진 아니라도 석사 학위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야 네 남편 면도 서지. 네가 그저 그런 학벌이면 네 남편도 같이 기죽는 거야. 내 아들은 그래도 석사 학위는 있지 않니?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보, 뭐라고 말 좀 해봐. 엄마 말이 맞는데 뭘 그래. 배울 건 좀 배워. 나도 솔직히 석사 학위조차 없는 여잔 부끄러워. 여기서 불을 지른 건 남편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쌍으로 무례하게 굴며 석사 학위를 따라고 난리를 치는데 남편이 배울 건 배우라며 이죽거리더라고요.
석사학위를 가진 엄마를 아이가 더 좋아하지 않겠냔 말까지 하면서요. 이성이라곤 도무지 배우지 못한 인간들이 도대체 언어며 인문학이며 경제며 배워서 어디에 쓸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발 인성부터 똑바로 배우세요. 허튼 소리 하지 마시고요. 라고 소리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오면서도 분이 풀리질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시댁으로부터 오는 전화통에 불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중에선 고상한 학자답지 않은 문자들도 참 많았어요. 전화를 왜 피하는 거냐, 어디 시부모한테 그러고 나가는 법이 어디 있냐, 며느리로 인정받고 싶으면 당장 무릎 꿇고 빌어라 등등 여러 문자들이 왔지만 전 모조리 읽고 물을 씹듯 와작 씹어버렸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이렇게 깔끔히 무시해버리면 될 것을 왜 그간 스트레스를 껴안고 살았는지 후회가 되었죠. 남편 역시 집에서 시위 아닌 시위를 하는데 저는 밥도 차리지 않았고 공간도 따로 분리해 아이와 함께 잠을 잤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사업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것에 꽁에 저렇게 구는 게 눈에 빤했거든요. 하지만 저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 가해지자 시어머니로부터 바로 반격이 들어왔어요. 그날은 저희 딸 생일이었어요. 왜 하필 이날이었을까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쳐들어오시더니 딸아이와 딸아이 친한 친구들 제가 조촐하게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 상을 흘끗 쳐다보더니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더군요. 이때부터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펼친 선물은 평범한 동화책 2권이었는데요. 왜 2권일까? 의문이 들던 때 그 동화책을 딸과 저에게 건네주더라고요. 자, 할머니가 엄마 것까지 2개 준비했어. 선물이 2개야. 할머니 최고지?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딸도 조금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움찔하더군요. 전 조소가 걸린 시모를 그야말로 동화책으로 한껏 내려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나가시라고요.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전 지금 당장 나가라며 시어머니를 밖으로 밀어내버렸어요. 시댁에서 어떻게 절 싸잡아 욕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고서 남편까지 이 일을 알게 되어 한마디 거들려 했지만 무시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일이 시발점이 되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는데요. 때는 여름이 시작되고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때였어요. 저희 아이가 유독 열이 많아 여름이 되니 칭얼거리고 짜증을 잘 부리더라고요. 덕분에 저도 워킹맘으로서 조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희는 당시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에어컨을 최대한 자제하고 선풍기를 쓰고 있었는데요. 제가 돈을 벌고 있긴 해도 아직 남편의 빚 때문에 친정아버지에게 생계비를 지원받는 것도 죄송스러웠고 그래서 최대한 아껴 쓰며 지내고 있는 형편이었어요. 사실 아버지 역시 공장 돌아가는 형편이 그리 좋진 않으셨는데 저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거였으니 안부 전화해드릴 때마다 더더욱 죄송스러웠죠. 아빠, 저 때문에 너무 죄송해요. 결혼하고 효도해야 할 자식이 못난 일만 벌이네요. 무슨 그런 말을 하고 그래. 위축되지 말아라. 돈은 걱정하지 말고 아직은 아버지가 힘이 있어. 아버지는 언제나 그런 말씀을 하시며 오히려 저에게 위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낮, 제 인생 최악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를 하루 연차 내고 쉬고 있는데 폭염으로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옆에서 아이 공부를 봐주고 있었는데 저조차 집중이 잘 되지 않을 정도로 무더웠어요. 이건 안 될 것 같다 싶어 거실에 에어컨을 잠깐 틀었지요.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쿠션 하나가 날아와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뒤통수가 얼얼한 느낌에 뒤를 돌아보니 남편이었어요. 야, 미쳤냐? 너 전기료가 얼만데 이 날씨에 에어컨을 틀어? 지금 뭐 한 거야? 뭐 한 거긴 보고도 몰라? 옆에 있던 아이는 갑작스런 이 광경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남편은 꿋꿋이 자기 할 말을 이어나가더군요. 지금 전기료 인상으로 나도 선풍기 틀고 지내는 형편에 감히 에어컨을 트냐면서요. 저는 일단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다급히 안방으로 끌고 들어와 문을 잠그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아이가 잠들 때까지 기다리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발로 문을 쿵쿵 차대면서 나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문을 열어 마주한 남편의 얼굴에 불그스름한 빛을 보니 대낮부터 술을 마신 게 분명했어요. 대낮에 친구들과 술이나 퍼마시고 다니면서 펑펑 돈을 쓰면서 저한텐 에어컨 한 번 틀었다고 쿠션을 날리다니 저도 화가 나 아이가 듣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때부턴 이성을 놓아버렸습니다. 당신 지금 아이 앞에서 날 때린 거야? 이거 정말 하면 안 되는 짓인 거 몰라?
너야말로 미쳤지. 이 날씨에 무슨 에어컨이야? 돈이 썩어 남아 도냐? 어? 너 네 아빠 믿고 까부는 거지? 네 아빠가 우리 생활비 좀 대준다고 까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도 못되게 굴지. 뭐? 내가 에어컨 킨 이유는 우리 아이가 당신 딸이 더워서야. 그래서 킨 걸 가지고 나한테 이런 물리적인 행위래? 당신이 그러고도 남편이고 애 아빠야? 넌 이성 쓰레기야. 네 엄마나 너나 다 똑같아. 하지만 남편은 제 말에 더 폭발한 건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쥐어잡았고 그대로 전 정신을 스르르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잠시간 의식을 잃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겠더군요. 눈을 떠보니 흘러내린 옷가지를 추스리지 못한 채 전 거실 위에 누워 있었고 군데군데 상처가 나 있었어요. 심지어 갈비뼈에 이상이 생긴 건지 옆구리 쪽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순간 너무 분해 눈물이 하염없이 터져나왔어요. 몸이 공포를 기억하는지 그 순간에도 남편이 있을까 두려워 두리번거렸는데 남편은 어디로 나간 건지 없었지요. 그리고 뒤이어 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서둘러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방으로 향했는데 아이 역시 자기가 쓰는 조그마한 책상 아래 숨어 숨죽여 울고 있더라고요. 아이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힘없이 맞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지켜봐야 했으니 그 고통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전 도저히 이런 짓을 한 남편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아이를 옆집 아줌마에게 부탁하곤 그 상태 그대로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초인종을 누르니 마침 시누이가 놀러왔는지 자기 아이와 하하호호 놀며 웃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열심히 박수 쳐주며 장단을 맞춰주고 있었고요. 제 얼굴에 놀란 건 시아버지 뿐이었어요. 얼굴이 왜 이러냐는 시아버지의 말에 전 도끼 품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형님, 남편이 이렇게 했어요. 남편이랑 작자가 그것도 아이 앞에서 제게 이런 짓을 했다고요. 믿겨지세요? 전 아직도 믿기지가 않고 온몸이 벌벌 떨리네요. 저 이거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아드님 고소하고 벌받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죗값 다 치르게 할 겁니다. 어머, 무서워 죽겠네. 너도 참 무슨 그런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니? 더위 먹었어? 걔가 널 왜 때렸겠니? 네가 뭐 비위 거스르는 말이라도 했겠지. 뭐라고요? 어머님, 그 사람이 절 때린 건 이 더위에 제가 에어컨을 켰다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 무지막지 주먹을 휘두른 거라고요. 정신도 없는 저한테요. 이거 엄연한 범죄예요. 범죄 같은 소리 한다 얘. 맞을 짓을 하면 맞아야지. 짐승도 그런데 사람도 당연한 거 아니니? 너처럼 못 배운 집안에서 자란 애들은 모르겠지만 원래 사람도 때려야 말을 잘 듣는 거야. 정말 미치셨군요. 순간 그런 말을 하는 시어머니가 더 이상 사람으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상처 입고 온 며느리한테 잘 맞았다고 하는 시어머니라니 이 집안이 그저 온통 지옥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때 어디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익숙한 소리여서 바로 옆방 문을 열었더니 남편 놈이 거기서 퍼질러 자고 있더라고요. 저에게 이런 짓을 저질러 놓고는 자기는 쿨쿨 술에 취한 채 자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시어머니는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다 알고 제게 저런 말을 한 것이었죠.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 있는 힘껏 멱살을 붙잡고 뺨을 내려쳤습니다. 잠에서 미처 깨지 못한 남편이 제 손길에 놀라 속수무책으로 맞고 있는데 옆에서 시어머니가 달려와 제 머리채를 붙들더라고요. 어디 내 귀한 아들한테 손을 대? 그리고 시누이가 제 팔 한쪽을 잡고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도록 압박했어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건 시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며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거칠게 밀치시곤 얼떨떨해하는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저를 데리고 집 밖으로 빠져나와 준 것이었어요. 눈물을 흘리느라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제게 시아버지는 정말 미안하다며 내 아들이 죗값을 받아야 한다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뒤로 곧장 시아버지의 부축을 받아 택시를 잡았고 저희 친정으로까지 향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진 저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셔선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저를 대신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부모님께 죄송하다며 100배 사죄를 하셨지요. 역시나 저희 부모님은 이 일을 절대 넘길 수 없다며 당장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나 저희 아버지께선 분노를 참지 못하셨어요. 경찰서에 소환된 남편을 찾아가 단단히 혼쭐을 내주려 하셨지요. 하지만 전 그런 아버지를 말리었고 제가 직접 이 복수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죗값을 받는 것도 당연하지만
저는 그 외적으로 시댁에 복수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아주 처절한 복수를 말입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들고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숨겨왔던 정체를 밝혔지요. 제가 조사한 사실까지 말입니다. 시어머님 절 보자마자 내 아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하라며 네가 그러고도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냐고 위협하더라고요. 어머님, 저는 오늘 여기 결혼 생활을 유지하러 온 게 아니고요. 댁 아드님이랑 끝내려고 온 거예요. 뭐야? 여기 이혼 서류 보이시죠? 소송 이혼으로 위자료 왕창 지급하셔야 하니 각오하세요. 그리고 하나 알려드릴 게 있네요. 어머님이 계시는 학교에서 이제 그만 나가주셔야겠어요. 네가 무슨 권리로 그딴 말을 해? 감히 누구 보고 나가라 말아야? 여기서부터가 하이라이트인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예전에 시어머니가 시누이와 대화하며 나누었던 내용이 문득 기억나더라고요. 그래, 아무도 모르게 연구비 빼돌릴 수 있다니까. 너도 박사방 힘들 테니까 그렇게 해라. 엄마, 정말 그래도 될까? 안 걸려? 절대 안 걸려. 특히 조교입은 꼭 막아야 해. 혹시 모르니까. 사실 시어머니가 계시는 그 학교의 총장님은 저희 외삼촌이셨어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모으신 돈을 대학교에 기부금으로 전달해 주실 정도로 저희 집안은 외삼촌과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언젠가 시어머니가 재직 중인 그 학교 이름을 듣고 잠깐 놀랐지만 따로 티를 내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지만 그 순간 그러지 않길 잘했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선 외삼촌에게 직접 조사를 부탁하셨습니다. 조사 결과 대단하시더군요. 시어머니가 대학교 내에서 이 정도까지 비리를 저질렀을 줄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연구비 강의료를 부당 수령까지 했고 그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어요. 당연히 교수 해임권이 거론되었고 순차적으로 시어머니는 제 발로 나가야 했죠. 물론 시어머니는 이 사실에 대해 끝까지 발뺌했지만 곧 조치가 취해져 해임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중요시 여겼던 명예를 잃으셨으니 인생 전체를 잃은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아버지를 통해 그 과정을 들으며 전 무척이나 통쾌했답니다. 인과응보라고 하잖아요. 죄에 대한 벌을 응당받은 건 이 한 사람뿐만이 아니었답니다. 전 남편 역시 피해갈 수 없었어요. 전 남편은 일단 상해죄로 징역을 선고받았고 이혼 과정에서도 아버지의 도움으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어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전 남편은 제게 돈을 내어주어야 하는 형편이 되었지요. 빈털터리 신세를 면하지도 못한 데다 돈까지 빚을 내줘야 하니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전 남편이 저에게 했던 행위들을 생각하면 하루에도 10대 번씩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그 이후 펼쳐진 상황들은 제게 상처를 위안하듯 꽤 괜찮은 치유제로 작용했답니다. 그러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전 남편과 시모, 시누이 이 세 사람을 한꺼번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인연도 기가 막혀요. 저희 엄마가 평소 봉사에 관심이 많으셔서 무료 급식 봉사에 참여하곤 하시는데요. 저도 엄마의 권유로 따라갔다 그 세 사람을 마주한 겁니다. 어떻게 이 세 사람이 무료 급식까지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된 걸까요? 어이없는 얼굴로 시어머니를 보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냅다 제 옷깃을 붙잡으며 저에게 극 존칭을 쓰더라고요. 내가 아주 큰 죄를 지었어요. 제발 우리 아들과 다시 좀 만나줘요. 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 손 치우세요. 사부인, 내가 귀한 분을 몰라 뵙고 무례를 저질렀어요. 평생 사죄하며 살게요. 그러니 제발 우리 아들 좀 다시 만나줘요. 아니면 돈이라도, 밥이라도, 밥 먹을 돈이라도 한 푼만 부탁해요. 저는 어떻게 된 사정인지 물었어요. 알고 보니 시댁이 남편의 사업 재기를 돕겠다고 온갖 돈을 쏟아부은 탓에 집안의 가세가 기울었고 그러다 길거리에 나앉게 된 것이더라고요. 그 사정들을 부끄럼 없이 낱낱이 말하며 제발 한 번만 받아달라고 도와달라며 세 사람이 한꺼번에 절 붙잡는데 뿌리쳐도 거머리처럼 들러붙더라고요. 겨우 급식소 사람들이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친정엄마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갑자기 들고 있던 국자로 전 남편의 몸을 이곳저곳 가격하시더군요. 저를 아프게 했던 전 남편의 얼굴을 다시 보니 그때의 감정이 올라오셨나 봐요. 저는 친정엄마까지 겨우 진정시키곤 그들의 한심한 두 눈을 똑똑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와서 이래봤자 도와줄 사람 없어요. 그러니 그만 가세요.
제가 누굴 위해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해도 당신들을 위해선 죽어도 그런 짓 하고 싶지 않네요. 저를 천대하고 무시할 땐 언제고, 저희 집안 전체를 싸잡아가며 욕할 땐 언제고. 이러던 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부끄러움이라도 아시면 제 앞에 더 이상 나타나지 마세요. 제가 그때 던졌던 말과 달리 세 사람은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저희 친정아빠 공장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지만 경비원들에 의해 모조리 쫓겨났답니다. 참 볼품없는 최후를 맞이했죠. 저로선 통쾌한 결말이었지만 가끔 생각하면 남편에게 맞았던 그날이 떠올라 갈비뼈 부분이 욱신거리곤 합니다. 그전까진 누군가에게 물리적인 행위를 당한다는 것이 이토록 무서운 일인지 몰랐는데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나니 트라우마라는 게 정말 생기더군요. 아마 몸의 정신적인 상처와 육체적 고통이 함께 남아있는 듯 합니다. 요즘은 제 아이와 함께 보내는 나날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일도 하고 친정 부모님께 효도하며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으로선 그것이 저의 가장 큰 소망이자 꿈입니다. 부모님에겐 마음의 빚을 너무 많이 졌거든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어떤 소망을 가지셨든 꼭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나 아내에게 손을 올리려 하는 남편은 무조건 거르고 만나세요. 그럼 이만 글을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